가까운 미래 정도가 좋겠다. 그런데 세상은 오랫동안 우려한 대로 전쟁, 전염병으로 일단 망했다. 그렇게 구력시대는 지나갔다. 세계사를 바꾼 4대 해전이 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격돌한 살라미스 해전, 로마의 패권을 두고 부딪힌 악티움 해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영국과 대적한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레판토 해전이다. 기독교 제국과 이슬람 제국, 신성동맹 에스파냐와 오스만이 맞붙었다. 구력 1571년 10월 7일 그리스 남쪽 레판토 해협, 신성동맹과 오스만 제국 양측의 함선들이 횡렬로 대치했다. 신성동맹 측에는 갤리선 206척과 갤리어스 6척이 있었던 반면 오스만은 갤리선 208척과 소형선 120척이 있었다. 병력은 신성동맹이 7만 명, 오스만이 7만 7천 명이었다. 양측의 규모는 비슷했다. 그러나 4시간 만에 신성동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신성동맹 측은 10척의 갤리선이 침몰했지만 오스만은 170여 척이 침몰하거나 납포됐다. 승리의 원인은 신성동맹 측의 화력이 좋았기 때문이다. 갤리선의 실은 대포의 화력도 좋았고 백병전 때도 오스만 병사들은 갑옷 없이 활, 칼, 도끼를 들고 싸운 반면 신성동맹 측은 대부분 갑옷을 입고 화승총이나 머스킷 총을 쏘았다. 세계사적으로는 땅 위에서 비인 공방전, 바다에서 레판토 해전으로 기독교 제국이 이슬람 제국의 세력 확정을 막아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가 전투에 참여한 개인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미겔 데 세르반테스였다. 아, 총이 맞았다. 세르반테스는 레판토 해전에서 총상을 입고 왼손이 불구가 됐다.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그때가 24살이었다. 그는 군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다 탄 배가 태풍에 휩쓸리고 튀르키예 해적의 습격을 받아 포로가 됐다. 5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모은 돈으로 몸값을 지불하고서야 1010만 고 끝에 간신히 풀려났다. 그 후로도 세르반테스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다 징수한 세금을 보관해주던 은행가가 도주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만다.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갇힌 세르반테스는 착잡했다. 세계사를 바꾼 전쟁에서 3발의 총알을 맞고 포로 생활에서도 살아남은 자신이 한낱 비리 혐의로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가? 세비야의 감옥에서 그는 자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소설을 구상했다. 바로 돈키호테다. 세르반테스가 보던 세상을 우리는 구력시대라고 부른다. 보통 천체의 운행을 바탕으로 한 해의 주기적 시기를 밝히는 방법을 역법이라고 하는데 구력시대에는 그레고리력을 사용했다. 그레고리력은 달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태양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의 한 종류로 이 역법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시기는 구력시대 20세기가 되어서이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기차로 2시간가량 달리면 캄포데 크립타나라는 작은 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중앙에 돈키호테 동상이 서 있고 언저리에는 그 유명한 돈키호테가 돌진한 풍차도 돌아간다. 풍차를 보기 위해서 굳이 그 언덕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출장을 간 김에라고 이유를 만들었지만 나에게는 분명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 두통, 학창시절 이후에 없어졌다가 스멀스멀 나타난 편두통을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없애보자는 생각이었다. 예상대로 언덕에 올라서자 바로 돈키호테가 됐다. 돈키호테가 등장하면 누구나 풍차를 거인이라 착각하고 말을 달려 돌격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런데 정작 읽어보면 몇 줄 되지도 않는다. 묘사도 짧다. 소설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장면도 아니고 한 번 나오고 만다. 그 일을 겪고 돈키호테가 어떻게 바뀌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돌격! 앞으로! 돈키호테는 사랑을 이렇게 외쳤다. 라만차의 여왕인 둘시네아 델 토보소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거기 있는 누구라도 이곳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리라. 이에 적당히 농을 걸 작정이던 상인이 말을 붙였다. 아, 그 훌륭한 부인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조금도 모르니 한번 그분을 보여달라. 상인은 그런 다음 그토록 아름다운 분이라면 기꺼이 진실을 고백하겠다고 말한다. 이에 돈키호테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명명백백한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면 무슨 그리 대단한 일이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부인을 한 번도 보지 않고도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옹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둘시네아는 그냥 양치고 농사 짓는 억세고 거친 시골 처녀다.
제대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 없고 그저 예쁘고 야무지다는 소문 정도나 들은 옆 동네 아가씨인데 돈키호테가 멋대로 살을 붙인 것이다. 그럼에도 돈키호테는 그것이 싫다면 기사도에 따라 한꺼번에 덤벼도 좋다고 장담한다. 그렇다. 믿음, 돈키호테에겐 그것만이 중요하다. 본 적은 없지만 사랑하는 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확고한 믿음, 자신의 정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책에 인쇄된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이라는 단단한 믿음, 그것이 중요했다. 마케도니아 오흐리드 호수. 풍차의 언덕을 들른 뒤 구력시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거주지에 도착했다. 500만 년 전 바다 밑이 솟구쳐 올라 만들어진 호수다. 발칸에서 가장 오래됐고 유럽에서는 가장 깊어서 1년 내내 얼지 않는 곳이다. 길게 뻗은 호숫길, 벼랑 끝에 성 요한 카네오 성당이 그림처럼 걸쳐있다. 오흐리드에는 한때 365개나 되는 교회가 있었다. 지금도 올망종망한 교회가 지천에 깔려있다. 성 소피아 교회가 가장 크고 빼어난 중세 건축물이다. 성 요한을 기리는 성당은 프레스코화와 나무 성화를 간직하고 있다. 작업실을 만들러 미리 와있던 후배 에어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돌고 도는 운명을 그린 영화 비포 더 레인의 배경지인데 그러다 문득 돌고 도는 운명이라는 말이 가슴에 날아와 박힌다. 사랑 따윈 논하지 않아. 하지만 모든 것은 계속되어야만 하지. 돈키호테에게 사랑은 믿음일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거나 논리적 분석이 불가능하다거나 각기 다른 개별적 인간의 문제일 뿐이라거나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변명이거나 의지방향, 무능에 불과하다. 돈키호테를 돌아 오흐리드에 온 이유, 지긋지긋한 편두통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두통을 겪는 이들은 이 이유를 사실은 지레 짐작한다. 다만 맞서길거리는 것이다. 버스를 타러 가면 꼭 방금 떠났다. 이런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패한다 또는 평균보다 반드시 손해를 본다라는 법칙이다. 버스 타는 이야기를 더 해보자. 철수는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해 덜 혼잡할 때 정류소에 도착한다. 버스는 평균 10분 간격이어서 수백 번 이용한다면 대기 시간은 평균 5분 정도가 된다. 그런데 철수는 아무래도 7 내지 8분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철수의 동료는 길게 기다리면 조바심이 나기 때문에 강한 인상이 남고 결국 길게 기다리는 때가 많은 듯한 느낌이 들게 돼. 자주 있는 착각이지. 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철수는 의심이 많아 다음 1년 동안 대기 시간을 기록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평균 대기 시간은 5분보다 훨씬 길다는 결과가 나온다. 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평균보다 불운한 것이다. 왜냐면 버스 간격이 우연히 길 때에 정류소에 도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간격이 짧을 때 딱 시간에 맞출 확률은 적다. 한두 번 이용하면 운이 좋아 대기 시간이 5분 이하인 때도 있지만 이용 횟수가 많아지면 거의 모두의 평균 대기 시간이 5분보다 길어진다. 이 경우 머피의 법칙은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 사실이다. 그러나 더 기다리는 건 왜지? 라는 의문을 착각이다. 라는 설명으로 탈취해버리면 의문은 거기에서 멈춰버린다. 그 선에 만족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속임은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 암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통계상 거짓이다. 라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 모두 암이 걸릴 수 있을 만큼 장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버리는 것이다. 일리는 있지만 쉽게 납득해버리면 발암물질의 증가와 같은 원인은 찾지 않게 된다. 탈취 효과를 이용해 정말로 숨기고 싶은 것을 숨기면서 상대를 쉽게 납득시키는 수법이다. 나는 사랑은 감정의 문제 라고 말하는 주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논리나 이성보다는 복잡하고 모호하다는 인상이 분명한 감정을 앞세워서 실제를 왜곡하고 탈취해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사랑의 문제는 논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배 에어는 내가 왜 굳이 이곳에서의 작업을 주장했는지 전혀 몰랐다. 오흐리드 호수는 운명적인 사랑에 대해 생각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이다. 오흐리드는 교회가 많은 오래된 마을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의 화신인 나르시스의 신화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물속에 있는 그 사람은 나르시스의 말을 흉내내기만 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너무도 아름다워 키스를 하려고 하면 사라졌다가 조금 후에 다시 나타났다. 손을 내밀면 또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 나르시스는 너무도 애가 타고 너무도 안타까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호수 속에 비친 그 얼굴을 몇 날 며칠이고 바라보았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그는 점점 쇠약해져 갔다. 그리고 끝내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나르시스가 죽은 그 자리에는 그의 금빛 머리카락을 기억하게 하는 나긋하고 아름다운 노란한 송이 수선화가 피어났다. 바로 오흐리드 호수의 전설이다. 며칠 사이 돈키호테처럼 풍차로 돌진할 때 나는 내 편두통의 원인을 찾으려 했고, 오흐리드 호수와 나르시스를 떠올리면서는 여전히 사랑의 신화를 믿으려 했고, 사랑을 탈취한 머피의 법칙으로 깨진 사랑을 복귀하고 있었다. 내 편두통의 원인, 당신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플라시차라는 물고기 튀김을 주문했다. 오흐리드 호수의 특산물인 플라시차 생선 요리를 음미하고서 우리는 주 업무인 리포트 작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항상 그렇지만 리포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고려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물론 많은 자료와 정보는 고맙게도 후배 에어가 챙겨왔다. 자료 검토는 통상의 과정과 절차에 속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사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자료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낀 자료는 전직 대통령의 유품에서 그가 정리한 요리책이 발견됐다. 로 시작했다. 후배 에어가 직원이 정리해준 자료까지 다 모아왔다며 설명하는 동안 해당 자료를 슬쩍 빼보니 굵은 글씨의 제목이 보였다. 길지 않은 글은 단숨에 읽혔다. 의미의 요리 시대를 연 대통령의 요리책 발견. 전직 대통령의 유품에서 그가 정리한 요리책이 발견됐다. 대통령의 요리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에는 요리법은 물론 요리를 하는 이유와 상황, 그리고 요리에 담긴 일종의 정치 철학이 실려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책에는 한 사람을 위한 요리부터 30인을 위한 요리까지, 그리고 대단한 정치적 미팅을 위한 만찬, 힘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접시 요리까지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모임의 요리도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고 한다. 동시에 떠오른 단어, 눈설, 발불리, 설리. 나는 이 작은 발견이 무슨 일로 커질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시작은 대통령의 요리책. 정확하게는 요리 레시피 일부가 발견되면서였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은 기록이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잊혀졌는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잃어버린 사랑과 함께 툭 나타났다. 의미의 요리 시대를 연 대통령의 요리책 발견. 전직 대통령의 유품에서 그가 정리한 요리책이 발견됐다. 대통령의 요리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에는 요리법은 물론 요리를 하는 이유와 상황, 그리고 요리에 담긴 일종의 정치 철학이 실려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책에는 한 사람을 위한 요리부터 30인을 위한 요리까지, 그리고 대단한 정치적 미팅을 위한 만찬, 힘든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접시 요리까지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모임의 요리도 상세하게 묘사돼 있다고 한다. 동시에 설리라는 잠깐 제쳐둔 이름을 떠올리게 한 대통령의 요리책 기사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의 요리책으로 자연스럽게 알려진 이 책은 대통령의 영식에 의해 발간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식견을 배울 수 있는 교재로, 세간에서는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실용적인 요리책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일부 호사가들은 큰 사건마다 나서기 좋아하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들먹이며 한 위성 방송에서 책의 내용에 맞춰 30회짜리 요리 특집극을 제작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문화평론가 그룹에서는 그동안 먹는 요리, 보는 요리, 느끼고 즐기는 요리까지 나왔다면 이제는 바야흐로 의미를 담아내는 요리, 그래서 감동을 주는 요리의 시대가 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 글은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의미의 요리 시대를 열었다. 끝까지 달아놓은 걸 보면 신문 기사를 의도한 보도자료처럼 보이지만 사실 신문에 난 적은 없다. 굳이 경위를 짚어본다면 두통의 중심에 있는 설리가 디지털 시대에 튀어 보이는 아날로그 애호가였다는데 힌트가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대통령의 요리책을 만든 대통령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설리가 내린 첫 번째 전제 혹은 결론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공표된 글은 아니지만 누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설리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작성자가 설리라면 왜 하필 이때에 이런 단서를 나에게 흘렸는가 하는 게 문제였다. 최선은 내 재결합 시도에 대답한 것이지만 그건 아니다. 무슨 스파이 영화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최선의 반대편 그 끝은 내게는 걱정 불안이다. 뭔가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고, 그럼에도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이다. 슬쩍 후배 에어에게 가져온 자료의 출처에 대해 물어봤지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운반자였다. 이제 남은 방법은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피부를 상하지 않게 면도를 하려면 면도날이 예리할수록 좋다. 즉, 세상을 구현하는 원인, 설명 등 여러 가지 어렵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그에 대한 답이나 이론은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윌리엄 오컴이라는 영국의 스콜라 철학자이자 프란체스코의 수사의 생각이다. 그는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정이나 전제들을 모두 잘라버리고 단순하게 해 사물의 핵심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명쾌한 이론에 중세 기독교 철학이 지켜왔던 수많은 진리와 가치들이 많이 잘려나갔다. 그래서 오컴의 면도날이다. 이와는 반대되는 생각도 있다. 세상만사 가능한 한 간결해야 하지만 너무 간단해서는 안 된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한다. 임마누엘 칸트도 다양성을 지나치게 줄이지 말라고 했는데 한때는 쓸모없이 보여도 나중에 쓸모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너무 복잡하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결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것이 오컴의 면도날 법칙의 정확한 사용 방식이다. 단서는 설리가 남긴 것일까? 이럴 수 있다. 다툼 끝에 헤어진 것이 대략 6개월 전이었다. 같은 직장, 같은 팀에 있었지만 때마침 팀의 재정비와 재배치가 일어나는 시기인데다 부모님의 상황을 자신이 자기의 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 맨 앞에 내세워 덮어가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우리 팀원들조차 나와 설리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또 둘이서 본격적인 추적에 긴가민가 하던 우리의 아이템인 대통령의 요리책도 둘만 아는 이야기로 남고 말았다. 그러니까 남겨진 그리고 나에게 전달된 자료는 설리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오흐리드의 상징인 성 요한 카네오 성당은 영화 비포 더 레인의 무대이다. 영화는 인종 분규, 종교 분쟁, 정치 대립이 엇갈린 이야기를 음악의 소나타 형식으로 만들었다. 밀코 만체부스키 감독은 갈등의 현장인 마케도니아와 런던을 배경으로 전쟁 속에서 뒤얽히는 사랑을 그린다. 키릴은 그리스 정교회 소속 젊은 수도사이다. 침묵으로 기도를 하던 키릴은 본의 아니게 회교도인 알바니아 소녀 자미라를 숨겨준다. 그녀는 동족 상쟁의 상황을 피해 도피 중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자 늙은 신부들은 키릴을 보호하기 위해 자미라와 함께 피신시킨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발각되고 자미라는 이교도를 사랑한 죄로 사살된다. 애는 런던의 사진 잡지 편집장이다. 가정적인 남편과 바람 같은 자유주의자인 사진작가 사이에서 사랑의 갈등을 겪는다. 어느 날 남편과 대화하다가 애니 이혼을 말하는 순간 레스토랑에 난데없는 총성이 들리고 남편이 죽는다. 그녀의 딜레마가 얼결에 해소되지만 삶은 엉망이 되고 만다. 알렉산더는 퓰리처상을 받은 종군 사진작가이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음의 안식을 찾으려 하지만 포연에 휩싸인 마을은 그리던 고향이 아니었다. 그는 첫사랑의 연인 한나를 만나지만 과부가 된 그녀는 실종된 딸 자미라를 찾아달라고 애원한다. 옛 친구들의 아지트를 찾아간 알렉산더는 자미라를 발견하지만 증오심에 미쳐 날뛰는 옛 친구들이 알렉산더를 사살한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자미라는 그리스 정교회의 젊은 신부 키릴의 방으로 피신한다. 전쟁, 사랑, 이별 그리고 다시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작품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진다. 언어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얼굴에서는 인간의 딜레마를, 사진에서는 뿌리 깊은 인간의 회귀 본능을 이야기한다. 나와 설리는 직장 동료로 만났다. 고향 구역을 떠나 본부로 전근을 온 설리를 환영하는 저녁 자리였다. 어쩜 생일이 같다고? 생일이 같다는 절묘한 우연이 나와 설리 사이의 첫 공통점이었다. 1년은 365일이나 되니 366명 정도는 모여야 한 쌍 정도가 생일이 같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축구 경기를 예로 보자. 축구장에는 선수가 22명, 주심 1명, 선심 2명 등 모두 25명이 같이 뛰게 된다. 한 경기마다 생일이 같은 사람이 섞여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확률을 계산하려면 생일이 모두 다를 경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 먼저 2명이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의 생일이 5월 5일이라면 다른 한 명의 생일은 365일 중에서 이날을 제외한 364일 중 어느 날이어야 한다. 그래서 2명의 생일이 다를 확률은 365분의 364이다. 따라서 25명의 선수 중 생일이 같은 선수가 한 쌍이라도 섞여 뛰게 될 확률은 약 0.57 정도이다. 즉 10번의 축구 경기가 있을 때 5.7경기, 약 6경기 정도는 생일이 같은 사람이 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40명 있을 때 생일이 같은 쌍이 있는 확률은 약 90%이며 60명의 집단이라면 거의 100% 한 쌍이 존재한다. 설리는 나와 첫 번째 다툼이 생긴 날 생일이 같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행운의 커플인지 설명하는 나에게 이렇게 단칼로 정리해 주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만남이 평가절하되지는 않는다.
플리시차 물고기는 오흐리드의 특산품이다. 수많은 선사 시대의 고고학 유적을 비롯해 청동기 시대 유적과 헬레니즘 시대의 유적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오흐리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 거주지 중 하나이다. 5천여 년 전의 물질 문화를 보여주는 흔적들을 간직한 이곳은 고고학의 진정한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중세 말까지의 고고학 유적이 250곳 이상이나 발굴되었다. 최고 수심이 290m에 달하는 오흐리드 호수는 투명한 물빛 탓에 수십 미터 아래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잉어, 장어, 송어 등의 물고기들이 주로 이곳에 서식한다. 그 가운데 플리시차는 이곳 주민들에게 중요한 어류다. 튀겨 먹기도 하고 물고기 비늘로는 진주의 광택을 내서 기념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진주 가공은 오흐리드의 플리시차 물고기 비늘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고급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오흐리드에서만 가능하다. 아니 플리시차 비늘이 있어야만 성립된다. 배워도 다른 곳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술이다. 그녀의 버킷리스트는 쓸모없는 기술을 익히는 것. 왜? 설리가 배우고 싶은 기술 버킷리스트 가운데 두 번째가 오흐리드에서의 진주 다듬기였다.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은 기술은 코끼리 똥으로 종이 만들기였다. 둘 다 배워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기술이다.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난다. 고장 확률이 0.1인 기계를 예로 들어보자. 이 기계는 100회에 10번의 고장이 나는 기계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을 균등화하면 10회 1번 꼴로 고장이 발생한다. 기대치로 말하면 고장이 난 후 다음 고장은 10회 이후가 될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이 법칙의 흥미로운 점은 다음이다. 분명 고장이 난 후 다음에 고장이 일어나는 것은 10회 전과 후 각각 일어날 가능성이 50대 50인가 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사실은 10회 이하에서 고장을 일으킬 확률은 약 0.61 정도로 0.5보다는 더 높다. 9회 이하에서 고장이 일어날 확률조차 약 0.57로 0.5보다 높다. 즉 다음 고장은 기대치 10회보다 빨리 일어난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고장 발생을 그래프로 그리면 대단히 작은 확률이지만 고장은 훨씬 앞에 미래에도 일어난다.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고장이 무한히 발생하기 때문에 확률적 이해와는 달라진다. 다음 고장까지의 운전 횟수 평균은 10회라고 표시된 기계는 실제 10회보다 빨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기계의 사용자는 표시된 평균보다 고장 횟수가 많다고 착각하게 된다. 흔히 너무 잘 고장난다고 불평하는 이유다. 우연도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일어난다. 자주 일어난다. 기계의 고장만 해도 이렇게 우리의 감각을 왜곡한다. 우리의 감각이 애정 문제에 다다르면 더욱더 감정의 문제를 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진다. 설리의 소식은 우연인가? 구력시대는 고생대가 약 3억 3천만 년, 중생대가 약 1억 8천만 년, 신생대가 약 6,600만 년 정도 계속됐다. 좀 더 세분해보면 구력시대의 신생대 제사기인 홀로세에 이르러 인류가 지구의 역사에 발자국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래봐야 홀로세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1만 년 전에 시작돼 지구 역사 45억 년에 비하면 시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홀로세 다음이 구력시대를 마감한 인류세이다. 지질시대 구분이라고 하기에도 짧은 인류세는 인류가 그간 지구에 남긴 흔적이 다른 지질시대와 뚜렷이 구분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고 이질적이고 뚜렷하다. 방사능, 플라스틱과 닭, 세 단어로 쉽게 정의된다. 인류세는 지구를 플라스틱과 달의 행성으로 만들었다.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의 과도한 배출 등 인간의 자연환경 파괴로 지구가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다. 구력시대 학자들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신석기 지층이라고 단정짓는 것처럼 인류세의 증거로 플라스틱과 닭뼈를 지층에서 찾아냈다. 인류세의 최고 히트 음식은 아무래도 치킨이다. 치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튀김, 프라이드 치킨이다. 닭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맛있는 고기가 못 된다. 붉은 살도 아니고 오래 기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 닭의 튀김옷의 바삭한 촉감과 기름이 가져다주는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신화가 시작된다. 치킨의 맛은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기름 때문이 아닐까. 인류와 가장 친밀한 가축 중 하나인 닭은 비교적 최근인 3,500년 전 가축화됐다. 동남아시아의 벼농사가 시작된 시기 닭의 조상이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며 가축화가 시작된 것이다. 닭이 처음으로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1500년경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로 나타났다. 헉, 그러다 1년에 600억 마리가 도축되고 말았다. 가장 오래된 닭의 뼈가 태국 중부 신석기 시대 유적인 반나와트에서 발견됐는데 이 뼈가 묻힌 시기가 기원전 1650년부터 1250년 사이로 분석됐다.
당시는 지역에 건식 벼농사가 도입되던 시기다. 벼농사는 닭의 야생 조상인 적색야게를 나무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자석 역할을 했다. 이후 사람과 가금류 사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며 가축화도 이뤄졌다. 동남아에서 가축화를 거친 닭은 기원전 800년 이후부터 그리스, 에르투리아, 페니키아 해상 무역상의 경로를 따라 아시아 전역으로 퍼진 후 유럽으로도 퍼졌다. 유럽에는 기원전 800년 이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닭고기와 달걀을 지금처럼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3세기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닭을 숭배하고 식량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점령한 이후 닭고기와 달걀을 음식으로 대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닭이 지금은 1년에 600억 마리씩 도축되고 있다. 돈 키호테의 행적을 내가 쫓아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불의를 향해 돌격하는 사랑받는 광기를 배워볼 생각이었다. 이와 함께 돈 키호테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문제이다. 이상과 현실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치는데 보통 그 순간에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선택과 이상적이지만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 주어진다. 나는 이상적인 선택을 먼저 고려한다. 그 이유는 살면서 하는 선택이 한번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우해지거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라고 판단을 하는 데에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기준을 나는 맨 먼저 고려한다. 역시 대통령의 요리책 때문에 다시 등장한 설리와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복귀해야만 한다. 또 이상과 현실이라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처하는 자세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슬쩍 돌아가 볼 요량으로 돈 키호테를 끌어들인 것인데 결국은 혹을 더 붙이고 만꼴이 됐다. 선택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실현될 수 없는 선택지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이러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만용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꿈꾸던 기회이더라도 나의 능력이나 상황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상적인 선택이 아닌 분별이 없는 선택이 된다. 크게 다가온 두 개의 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간다. 구력시대 말에 닭은 모이를 쪼다 붙잡혀왔고 세상은 종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을 향해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 인류세로 발견되는 구력시대 인류는 이미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 모든 멸망의 신화가 작성되는 가운데 치명적인 일산화탄소를 잔뜩 품은 한 혜성이 지구와의 충돌 궤도에 들어선다.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자 대기와 바다가 교란되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지표의 기온이 급락해 온 생태계가 위기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일찍이 이러한 위험을 눈치채고 대비를 당부하지만 악덕 기업가의 사주를 받은 무지한 정부 당국은 이러한 경고를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불순분자의 소행이라 단정하고 수배령을 내린다. 순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한 조치였다. 마침내 혜성이 육안으로 보일 만큼 접근하면서 사상 유례가 없는 태풍과 해일이 세상 곳곳을 덮치자 사람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곤경에 놓인다. 다행히 혜성은 가까스로 지구를 비껴나가지만 계층 간 인간 간의 극심한 분열과 정말 소소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을 깊게 새겨놨다. 여기에 부가적인 다른 시나리오도 진행됐다. 신종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어 인류가 식량위기에 처하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동아시아의 논밭을 초토화시키는가 싶더니 계속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서쪽으로 번져나가 유럽까지 곡식은 고사하고 온갖 종류의 풀을 말려 죽이는 바람에 대기근이 발생한다. 이에 구대륙과 달리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는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인류세를 이야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고 하지 않는다. 또 누구도 혜성이 다가온다고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인들은 해 뜨기 전 우는 닭을 어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진 새로 여기고 숭배했다. 구력시대 인류세를 특징짓는 닭뼈는 매일 평균 2억 마리 이상 도살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닭이 신화적 대상에서 가축이 된 과정은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이다. 가축용 닭의 조상인 적색야게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적색야게는 아시아 열대우림에 서식하며 모습은 오늘날의 닭과 매우 유사하다. 연구팀은 사람에게 적대적인 적색야게와 친화적인 적색야게를 나눈 뒤 새끼를 계속 낳게 하고 5대째가 됐을 때 서로 비교했다. 5대가 지난 결과 사람에게 친숙하도록 길들여진 적색야게의 대사 속도와 먹이 섭취량 대비 체중 증가 비율은 놀랍도록 높아졌다.
또 한 사람에게 길들여진 적색약에는 그렇지 않은 적색약에보다 더 큰 알을 낳았으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량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가축화된 뒤에 육종으로 품종이 개량되면서 달걀을 5배 이상 낳기도 하고 900g에 불과했던 몸무게도 현재 4200g으로 거의 5배 가량 증가했다. 치킨 때문일까? 기름 때문일까? 치킨이 인기를 끄는 이유로 파우더에 들어있는 MSG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이다. 파우더의 요소 중에 마법의 가루인 MSG가 들어있다. 그러나 치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물 요리에 MSG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시 튀겼다는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튀김은 어떤 재료든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튀기면 맛이 더 고소해지고 재료는 촉촉한 상태를 유지한다.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다. 그런데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이 튀긴 닭이 유행을 몰고 온 건 우습게도 기름 사정 때문이다. 미국산 콩으로 만든 이른바 식용유가 대량으로 싸게 공급되면서 가능해졌다. 한국에서 딥프라이, 즉 다량의 기름에 재료를 푹 담가 튀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름 요리는 주로 지짐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기름 장수가 동네마다 조금씩 병에 담아서 팔았다. 땅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정도가 식용유였다. 엄청나게 싼 식용유의 등장은 프라이드 치킨을 탄생시켰다. 사랑이란 언제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 지금 나는 내 사랑 그 깊은 뿌리를 보고 있다. 서로 남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짧은 시간 나눈 사랑의 깊이가 이토록 깊고 크고 감당하기 벅찬 것일 줄은 몰랐다. 나는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어찌됐든 인간은 먹고 먹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설리와 함께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을 기획한데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곁다리 이야기지만 설리와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 고향 구역에 일찍 돌아갈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설리는 구역에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튼 그때 호구지책으로 그럴듯한 요리를 내놓는 음식점을 생각하기도 했다. 그 대표 메뉴로 닭 요리를 생각했는데 물론 치킨은 아니었다. 세상은 바뀌었고 이에 따라 닭 요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헉, 이렇게 나도 대통령의 요리책 추적전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는 것인가? 프라이드 치킨의 대체품으로 먼저 고려한 것은 찜닭이다. 찜닭은 고급 닭 요리로 백숙에 비해 화려한 요리다. 고급 중에 고급으로 치는 궁중 요리인 갈비찜의 조리법을 그대로 차용한 요리이다. 소갈비 대신 닭을 쓰고 대추, 밤, 떡 등을 함께 넣어 자작하게 조린 음식이 찜닭이다. 달찜이 아닌 찜닭이라 불리는 것은 근대에 들어 경북 쪽에서 주로 발달한 외식 문화이기 때문이다. 대구에선 갈비찜이 아닌 찜갈비가 유명하다. 안동 찜닭도 그런 경우다. 이탈리아 버전의 닭볶음탕인 카차토레도 물망에 올랐다. 카차토레는 토마토 소스로 간을 맞춘 닭 요리로 주재료인 닭과 와인, 버섯과 허브를 필두로 마늘, 양파, 감자 등 채소를 넣어 담백하면서도 새콤한 맛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별미이다. 이탈리아어로 사냥꾼을 뜻하는 카차토레는 야생의 닭이나 토끼 등 사냥한 고기를 이용한 요리에서 시작되었다. 사냥꾼들이 야외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던 요리이기 때문에 즉석에서 빠르게 요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꿩이나 사슴, 토끼의 수렵이 제한되었던 기간에 사냥꾼의 아내가 찾아온 손님을 굶주리게 할 수 없어 꿩 대신 닭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똥안쯔지라는 닭볶음은 중국 당나라 현종 때 개발된 것이다. 당시 호남의 동안현에는 늙은 노파가 운영하는 조그만 음식점이 있었는데 하루는 장사꾼으로 보이는 손님이 뒤늦게 와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내오라고 청했다. 다른 재료가 다 떨어지고 없어 닭 한 마리를 구해와 바로 잡아 고기를 잘게 썰고 파, 마늘, 생강, 고추 따위와 함께 뜨거운 기름 냄비에 넣고 볶다가 다시 술, 식초를 넣고 졸여 내놓으니 손님이 맛있게 먹고 크게 칭찬했다. 닭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 예우는 해줘야 한다. 그리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일품 요리로는 찜닭이나 닭볶음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도 없고 꼭 해야겠다는 열정도 없어 말 그대로 가장 쉬운 것, 치킨 수프로 만족하기로 했다. 한때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우리말로 믿져봐야 본전 혹은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의미가 치킨 수프다. 치킨 수프는 만들기 쉬운 만큼 세계적으로도 여러 버전이 있다. 폴란드에는 닭고기 맑은 국인 로스스쿠리가 있고 미국에는 쌀이나 파스타를 넣어 끓인 치킨 라이스 수프와 치킨 누들 수프가 유명하다. 설리의 소식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일까? 문득 설리가 급하게 연락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자 치킨 수프로는 헛헛해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씩 의미를 담은 요리책의 레시피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